한나라의 왕이 가장 차가운 땅바닥에 머리를 찢습니다. 이마가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십니다. 단상 위에는 그가 오랑캐 짐승이라 비웃던 청나라의 황제가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담전도 조선의 제16대 왕 인조는 이날 왕으로서의 존엄,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남은 생을 지탱할 영혼까지 모두 그 차가운 바닥에 갈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조를 무능한 왕, 병자호란의 원흉,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키워드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날의 굴욕이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에는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학대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무력감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학대한 가해자의 잔혹성을 그대로 모방하여 또 다른 액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현상입니다. 삼전도의 그날 이후 인조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그 괴물이 자라났습니다. 그 괴물은 치욕을 먹고 열등감을 마시며 거대해졌고 마침내 칼끝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로 돌립니다. 자신의 아들을 독살하고 며느리를 죽이고 손자들을 유배 보낸 비정한 아버지. 먼 타국에서 눈물을 삼키며 조국을 위해 싸웠던 아들 소현세자와 시대를 앞서갔던 여걸 강빈. 왜 인조는 오랑캐보다 자신의 핏줄을 더 미워했을까요? 무엇이 아버지를 이토록 잔혹한 포식자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조선왕조심록은 굴욕의 역사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찌질하고도 잔혹한 열등감의 기록을 펼쳐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조선 역사상 가장 어둡고 축축한 심연, 인조의 마음속 미로로 들어갑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1623년 3월 12일 밤, 칠 같은 어둠을 뚫고 한 무리의 군사들이 홍제원에 모입니다. 인조반정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는 혁명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원처럼 서늘한 카리스마가 있거나 수양대군처럼 야망에 번들거리는 눈빛을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이날 밤 반정의 주인공인 능양군 훗날 인조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반정군 대장 김유가 나타나지 않자 능양군은 패닉에 빠집니다. 이게 김유가 왜 안 오는가? 정보가 센 것 아닌가? 관군이 매복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우린 다 죽었어.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엎드려 빌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군 대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면 영모죄로 삼족이 멸합니다. 그랬습니다. 인조반정은 시작부터 공포와 불안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지만 인조의 마음속에는 메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통성의 부재입니다. 인조는 선조의 아들도 아니었고 그저 손자였을 뿐, 왕세자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그저 평범한 왕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임자 광해군은 쫓겨나긴 했지만 당시 백성들에게는 전란을 극복한 영웅이자 실리 외교의 달인으로 기억되고 있었죠. 그러던 터에 인조는 옥좌에 앉았지만 엉덩이가 따가웠을 겁니다. 백성들이 수군거리는 환청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뭔데 왕자리에 앉아있어? 우리 왕을 쫓아내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이 노력이 아니라 운이나 속임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언제쯤 자신의 가면이 벗겨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죠.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인조가 선택한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도덕적 강박입니다. 과인은 패류나 광해군과 다르다. 과인은 도덕적이며 과인은 명나라와의 의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그는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했습니다. 현실적인 국익보다 보여주기식 도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광해군보다 나은 점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뻣뻣한 도덕적 우월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을 고립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청나라 태종 타이지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청군이 개성에 도착해서야 조정은 침공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보력의 부재, 외교의 실패, 국방의 붕괴,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인조는 늘 그랬듯 강화도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괄의 난 때도 그랬고 정묘란 때도 그는 도망쳤기에 훗날 사람들은 그를 런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길이 막혔습니다. 허겁지겁 들어간 곳이 바로 죽음의 감옥, 남한산성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 병사들은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잘려나갔고 식량은 바닥나 버리자 말 가죽을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성 안에서는 매일같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죽어도 명분을 지키자는 척화파 김상원, 일단 살아야 훗날을 도모한다는 주화파 최명길. 전하!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직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감, 죽음은 쉽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목숨은 어찌합니까? 전하, 잠시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부디 통초해 주시옵소서. 전하, 그만하라. 춥다, 너무 춥구나. 명나라 원군은 정말 안 오는 것이냐? 누가 나 좀 살려다오. 인조는 이둘 사이에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회피성 성격 장애와 동결 반응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인간의 뇌는 사고를 멈춥니다. 인조는 왕으로서 결단하는 대신 누군가 기적처럼 자신을 구해주기만을, 혹은 시간이 멈춰버리기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더의 우유부단함은 죄악입니다. 인조가 47간 망설이는 동안 성 밖의 백성들은 청나라 군사들에게 도륙당하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결국 식량이 바닥나고 강화도마저 함락되자 인조는 떠밀리듯 항복을 결정합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왕을 상징하는 붉은 골룡포를 벗고 신하들이 입는 남색 용복 평상복을 입은 채 서문을 걸어 나갑니다. 죄인의 차림이었습니다. 탐전도에는 9층으로 된 거대한 수왕단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청태종이 황제의 위엄을 뽐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인조는 단 아래 맨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309고 두례를 행합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3번 땅에 찢는 여진족의 가장 굴욕적인 항복 의식입니다. 청나라 장수들이 소리쳤습니다. 소리가 작다! 황제 폐하께 들리도록 더 세게 찌르라! 다시! 한나라의 왕이 수천 명의 신하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머리통이 깨져라 땅을 박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앞을 가려 세상이 붉게 보였을 겁니다. 이때 인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수치심, 분노?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때 인조가 느낀 것은 자아의 완전한 붕괴였을 겁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하늘의 대리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산산조각 나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끔찍한 자기 혐오가 영혼 깊숙이 각인된 순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면 살기 위해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군가 때문이야.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면의 분노를 외부로 돌리는 투사 프로젝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조는 자신의 붕괴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혹은 그 끔찍한 고통을 전가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 희생양으로 그의 아들 소현세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전쟁의 대가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리고 수만 명의 백성이 청나라 수도 심양으로 끌려갑니다. 이때 소현세자의 나이 25세? 낯선 땅, 적들의 소굴. 하루하루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였을 겁니다.
처음에 소현세자도 분노했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않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심양에서의 8년이라는 시간은 소현세자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이 진짜 복수다. 소현세자는 청나라가 단순한 오랑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이미 중원을 장악하고 있었고 실용적인 문화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그곳에서 단순한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주청 조선 대사였습니다. 그는 청나라 고관들과 끈질기게 협상하여 조선에 가해지는 무리한 요구를 막아냈고 억울하게 끌려온 조선 포로들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현자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인질 생활에 고통받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일, 즉 협상과 배움에 집중하라. 특히 소현세자는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바로 독일 출신 선교사 아담 샬입니다. 신부님, 저것이 정말 달의 표면입니까? 와, 세상에 울퉁불퉁하군요. 옥토끼는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하.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고 우주는 광대합니다. 지구는 둥글고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면 이 벼루와 망원경, 천문학 서적들을 가져가 아버지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 조선도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소현세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선진 문물을 조선에 가져가 나라를 개혁하고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 그것은 아버지의 치욕을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현세자의 곁에는 든든한 파트너, 세자빈 강씨가 있었습니다. 강빈은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탁월한 여성 경영자 CEO였습니다. 심양관에서의 생활비는 빠듯했습니다. 인조는 알아서 해결하라며 지원을 끊다시피 했죠. 강빈은 좌절하는 대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농사를 짓고 무역을 하자. 그녀는 청나라 측에서 받은 땅을 개간하여 농장을 만들고 조선에서 가져온 물품으로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실로 그녀의 수완은 놀라웠습니다. 심양관은 곧 거대한 무역 상사처럼 변했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강빈은 그 돈을 자신의 사치를 위해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청나라 노예시장에 팔려나온 조선 포로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거나 심양관에서 일하게 하여 생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심양에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강빈은 어머니이자 구원자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달 수익으로 조선포로 50명을 더 속환할 수 있겠군요. 저하, 우리가 비록 몸은 여기 잡혀 있으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부유합니다. 빈의 지혜 덕분에 내가 버팁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이자 나의 가장 훌륭한 동지입니다. 고맙구려. 하지만 이들의 이 눈부신 성취와 유능함은 한양에 있는 인조에게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인조는 가난했고 무능했고 찌질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돈을 잘 벌고 아들은 외교를 잘합니다. 심양관 문 앞에 포로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세자와 빈을 찬양한다더라. 청나라 황제가 인조를 폐위하고 세자를 왕으로 앉히려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인조의 열등감은 폭발했습니다. 유능한 며느리는 기가 센 여자, 건방진 여자가 되었고 똑똑한 아들은 왕위를 노리는 역적이 되었습니다. 못난 남자는 유능한 여자를 견디지 못하고 못난 아비는 잘난 자식을 품지 못하는 법입니다. 1645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통일하자 소현세자는 8년 만에 영구 귀국합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국, 보고 싶던 아버지. 소현세자는 서양의 과학 서적, 지구본, 천주교 성물, 그리고 청황제가 선물한 벼루를 챙겨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인조는 아들을 마중 나가지도 않았고 환영연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부자, 8년 만에 폭삭 늙어버린 아버지와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 그 대비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아바마마, 이것을 보십시오. 서양의 신문물입니다. 세상은 둥글고 넓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내 놈이 기어이 오랑캐의 앞잡이가 되어 돌아왔구나. 그따위 오랑캐 물건으로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당장 나가지 못할까? 이 못된 것들 감히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다시 연려 실기술이라는 야사에 전해지는 벼루 투척 사건. 이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조에게 소현세자가 가져온 신문물은 조선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트라우마 트리거였습니다. 아들이 청나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인조는 삼전도의 흙가닥에 다시 머리를 찌는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너도 나를 무시하냐? 너도 내가 우스워? 피해망상과 자격지심. 인조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상처 입은 짐승이었습니다. 귀국한 지 겨우 2달. 건강하던 34세의 건장한 소현세자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병명은 학질, 지금의 말라리아라는 병이죠. 그러나 소현세자의 병증이 기했습니다. 인조는 왕실 내의원 최고 명의들을 다 제쳐두고 자신이 신임하던 의관 이영익에게 세자의 치료를 전담시킵니다. 이영익은 번침이라는 침수를 썼는데 세자는 침을 맞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직감했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침상에 누운 소현세자의 마지막 독백을 상상해 봅니다. 아바마마, 저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바마마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아바마마가 무릎 꿇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였습니까? 제가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며칠 뒤 소현세자는 싸늘한 주검이 됩니다. 실록에 기록된 세자의 시신 모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병사가 아닙니다. 명백한 독살의 흔적입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 구멍에서 모두 붉은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천으로 얼굴을 반쯤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인조실록 23년 6월 27일 아들이 죽었는데 인조는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장례를 치르라며 재촉했습니다. 보통 왕의 장례는 5개월장, 세자는 3개월장을 치르는데 소현세자는 7일 만에 후다닥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부검도 진상조사도 없었습니다. 의관 이영익은 처벌받기는커녕 인조의 비호 아래 승승장구합니다. 그리스 신화속 크로노스는 자신의 왕좌를 뺏길까 두려워 자식들을 산채로 잡아먹었습니다. 인조는 조선의 크로노스였습니다. 자신의 비틀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조선의 희망이었던 아들을 씹어 삼킨 것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인 인조의 광기는 이제 며느리 강빈에게로 향합니다. 남편을 잃은 강빈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바마마, 세자 저하의 죽음을 밝혀주십시오. 하지만 그 외침은 인조의 사리에 기름을 부었을 뿐입니다. 인조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웁니다. 강빈이 내 수라상 전복구이에 독을 탔다. 강빈이 궁궐 저주구슬했다. 신하들이 증거가 없습니다. 전하 며느리를 죽이는 것은 패륜입니다. 라고 읍소했지만 인조는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 그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전현이 저 독한 년이 살아서 내 손자를 왕으로 만들려고 해. 소연의 핏줄은 다 없애야 해. 하나도 남겨두면 안 돼. 저것들이 크면 나한테 복수할 거야. 내가 살려면 모조리 죽여야 해. 내가 살려면 모조리 죽여야 해.
이것은 피해망상이 빚어낸 마녀사냥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인조는 며느리 강빈을 폐위시키고 사약을 내립니다. 조선 역사상 왕이 며느리를 죽인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강빈의 친정 식구들은 모두 처형당해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당했고 소현세자의 어린 새아들, 즉 인조의 친손자들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납니다. 당시 제주도는 한 번 가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어린 손자들은 그곳에서 더위와 곤추림, 풍토병에 시달리다 결국 2명이 요절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들을 독살하고 며느리를 죽이고 손자들을 죽게 만든 사건, 명분과 도덕, 효셔를 그토록 강조하며 반정을 일으켰던 인조가 도달한 곳은 도덕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광해군을 폐륜이라 욕하며 왕이 되었지만 정작 역사에 남은 것은 자식을 잡아먹고 홀로 살아남은 괴물 아비의 쓸쓸한 초상화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왕조심록의 해설자 유나입니다. 긴 시간 인조에 찢겨진 마음과 그로 인해 파국을 맞은 소현세자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분노? 허탈함? 아니면 묘한 공포? 저는 이 원고를 쓰는 내내 역사책이 아니라 마치 사이코패스의 범죄 일지를 읽는 듯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조를 무능한 왕이라고 욕하며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인조를 왕이라는 자리에서 끌어내려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수술대 위에 올려보려 합니다. 그의 골룡포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놀랍게도 그곳엔 악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에 먹혀버린 아주 나약하고 겁 많은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오늘 엔딩에서는 서양 심리학의 메스오 인조의 병든 마음을 도려내보고 잠시 조선의 철학으로 그 상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인조는 나르시시스트의 수치심이 어떻게 사리로 변하는지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입니다. 여러분, 1637년 삼전도의 흙바닥. 쿵쿵쿵. 그날 인조가 땅에 찍은 것은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에고, 자아였습니다. 심리학자 하인즈 코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한 나르시시스트는 그 깨진 조각을 다시 붙이기 위해 타인을 파괴한다. 이를 자기애적 격분이라고 합니다. 인조에게 살아 돌아온 아들, 소현세자는 반가운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굴욕적인 과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움직이는 거울이었습니다. 아들이 청나라 옷을 입고 청나라 말을 하고 청나라 물건을 자랑할 때마다 인조는 발작적인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비웃어? 내가 망가진 게 즐거워? 이 끔찍한 피해망상. 그는 자신의 수치심을 견딜 수 없어 그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상인 아들을 제거해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던진 벼루는 사실 벼루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 못한 자기 혐오의 덩어리를 아들에게 집어 던진 것입니다. 둘째, 그는 나이오스 콤플렉스에 갇힌 성장을 거부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넘어서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잘 알지만 그 반대인 나이오스 콤플렉스는 잘 모릅니다. 늙어가는 아버지가 젊고 유능한 아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며 아들을 짓밟는 심리입니다. 소현세자는 인조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국제적인 감각, 유연한 사고, 강인한 멘탈, 심지어 적국 청나라의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진정한 어른, 성숙한 부모라면 자식이 나보다 뛰어난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모지른 꿈을 내가 이루겠구나.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인조는 끝내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관을 쓴 겁쟁이 소년이었습니다. 나보다 잘난 놈은 다 적이야. 그게 내 아들이라도 용서 못해. 이 유아적인 생존 본능이 부성애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아들의 성장을 축복하는 대신 아들의 날개를 꺾고 비틀고 끝내 부러뜨렸습니다.
역사상 이토록 잔인하게 세대 교체를 거부하고 미래를 살해한 기성세대가 또 있을까요? 셋째, 인조의 무기는 투사라는 가장 비겁한 방어기제였습니다. 그는 며느리 강빈에게 전복의 독을 탔다, 저주를 했다며 끊임없이 누명을 씌웠습니다. 심리학에서 투사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독살하고 싶었던 건 강빈이 아니라 인조 자신이었습니다. 사실 저주하고 싶었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시아버지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살인 충동을 며느리에게 투사함으로써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죄책감을 덜어냈습니다. 나는 억울해. 저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해. 이 끔찍한 피해자 코스프레야말로 가해자가 숨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벙커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서양 심리학이 인조의 마음을 해부했다면 당시 조선의 선비들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잠깐 여기서 유교 성리학의 핵심 개념인 사단 칠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철학에서 인간의 마음은 사단과 칠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사단은 인의의 지이며 간단히 말해서 네 가지 양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며 이것은 인간의 선한 본성이고 칠정은 7가지 감정을 말하는데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7가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칠정은 흔히 희노애락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희기쁨, 노분노, 애슬픔, 구두려움, 애사랑, 오미움, 요욕망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구주, 즉 두려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성으로 이 감정들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인조는 어땠을까요? 병자호란이라는 거대한 충격 앞에서 그의 마음속 칠정 가운데 구주, 두려움과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해 버렸습니다. 왕위를 뺏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거대한 공포가 그의 마음을 집어삼키자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측은지심,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도덕적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벼루에 맞아 피 흘리는 아들을 보고도 걱정보다 자신의 공포가 앞섰던 그 순간, 인조는 왕이기 이전에 이미 사람의 자격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가 괴물이 된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동양 철학은 인조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두려움에 잡아먹혀 인간의 길을 잃어버린 자. 또한 불교의 유식학 관점으로 보면 인조는 망상의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듬직한 아들을 내 아들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적이라는 허상으로 덧치해서 보았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가짜 공포? 그 헛개비와 싸우느라 진짜 가족을 죽인 어리석음. 인조는 청나라가 만든 지옥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일심의 지옥 속에서 평생을 타오르다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인조의 내면을 이토록 집요하게 파헤치는 이유는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작은 인조를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인조와 얼마나 다를까요? 직장에서 나보다 유능하고 치고 올라오는 후배를 보며 흐뭇함 대신 불안함과 질투를 느낀 적은 없나요? 저 친구가 내 자리를 뺐으면 어떡하지? 라는 구두려움 때문에 후배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앞길을 막아선 적은 없나요?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소리치며 아이를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나이오스 콤플렉스를 보인 적은 없나요? 인조가 던진 벼루. 그것은 400년 전 창덕궁에서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인터넷 댓글창에서 비난과 갑질, 악플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조가 우리에게 물려준 슬픈 유전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소현세자의 삶입니다. 그는 인조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8년이나 인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처럼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먹히는 대신 용기를 택했고 질투 대신 배움을 택했습니다. 지구본을 돌리며 더 넓은 세상을 꿈꿨고 사제를 털어 포로들을 구했습니다. 소현세자는 고통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매일 갈림길에 섭니다. 상처받았을 때, 실패했을 때, 누군가가 부러울 때, 인조처럼 두려움에 떨며 남을 파괴하여 내 위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소현세자처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고 성장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인조는 왕권을 썼지만 역사상 가장 작은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소현세자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역사상 가장 큰 그릇으로 기억됩니다. 진정한 권위는 높은 자리나 고함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림자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 타인의 빛을 기꺼이 칭찬할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거울을 보실 때 스스로에게 한 번쯤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이 혹시 누군가에게 벼루를 던지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각 계층의 리더자 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전임자의 탓, 상사의 탓, 전 정권의 탓, 상대 진영 탓이라는 남 탓에 벼루만 던지고 계신 건 아닙니까? 국민은 인조처럼 자기 밥그릇만 지키기 위해 싸우는 소인배가 아니라 소현세자처럼 아픔을 딛고 미래를 여는 진정한 대인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우리는 나의 상처가 타인의 흉터가 되지 않도록, 나의 열등감이 누군가의 날개를 꺾는 가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치유하는 진짜 어른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깨어있는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 비극의 정점, 뒤주라는 가장 좁은 감옥에 갇혀 죽어간 아들 사도세자와 완벽주의라는 마음의 감옥에 갇힌 아버지 영조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영조의 지독한 강박, 그리고 미쳐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세자의 슬픈 심리 게임을 통해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장 어렵고도 아픈 관계를 심리학적 해석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깊은 밤, 역사의 뒤안길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는 시간. 지금까지 조선왕조심록의 윤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감 한 줄은 잊혀진 마음들을 기록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